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개론 핵심요약 강의 들어갑니다. 사회복지학개론의 핵심요약 강의 이번 시간에 12번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정책 들어갔고요. 12번 사회복지 정책 발달 이론입니다. 또는 사회정책 발달 이론으로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밑에 기출적용에 최근에 독점자본 이론과 국가중심 이론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적용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이전 교재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진 않죠. 자, 1번에 사회양심이론, 2번에 사회통제이론, 동의어는 음모이론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렴이론, 산업화이론이고요. 네 번째는 다원주의론, 이익집단 정치이론이나 이익집단론이라고 하는데 대개 다원주의론이나 이익집단론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엘리트론, 시민권론, 종속이론, 확산이론의 동의어는 전파이론이고요. 사회민주주의론의 동의어는 권력자원이론입니다. 자,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중요한 것을 별표 하나씩만 쳐볼게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쳐보겠습니다. 2번 사회통제이론, 음모이론 체킹, 수렴이론, 산업화이론 체킹, 다원주의론, 이익집단론 체킹, 시민권론 체킹, 확산이론, 전파이론 체킹, 사회민주주의론, 권력자원이론 체킹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시험 볼 때 네 가지가 쭈르륵 연결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단독 문제는 산업화 이론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가지가 한 지문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출제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밑에 써드린 것은요.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잡아 놓으시라고 넣어드린 건데 사회양심이론입니다. 사회양심이론은 1950년대 때 영국의 정책학에서 출연한 건데 이런 거죠. 저기에 빈곤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국가가 정책을 입안해서 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가의 자선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의 사회적인 양심이고 도덕성의 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인에 대한 사랑과 사회적인 의무감에서 정책이 발달하는 건데요. 낙관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점이 있어요. 왜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니까 낙관적이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이 있는 거고요. 가장 마지막 것 현관펜 밑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니까 국가의 자선입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사회통제이론, 음모이론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죠. 엘리트의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엘리트는 이른바 지배계급이잖아요. 지배계급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통제이론, 음모이론이에요. 사회통제를 위한 엘리트의 음모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가 글씨체가 다르죠.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회통제이론이라고도 하고 음모이론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 마지막은 사회양심론과 정반대 입장이다 라고 했어요. 왜 반대냐면 자, 이거는 위에다 쓰셔도 돼요. 사회양심론, 그 다음에 사회통제론. 자, 사회양심론과 사회통제론이 반대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수혜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수혜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혜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회통제론에서는 통제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혜자가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따라서 사회양심론, 그 다음에 사회통제론은 여기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거예요. 인도주의에 입각한 것이고 여기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게 아니라 엘리트의 하나의 음모론이에요. 음모론에 의해서 사회통제, 엘리트의 음모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수혜자란 말을 제가 썼잖아요. 이거는
국가의 자선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로움이 있고요. 여기는 해로운 거예요. 수혜자에게 이로운 게 아니라 수혜자에게 해로운 것이 돼요. 왜냐하면 통제당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죠. 그 다음에 수렴 이론은 산업화 이론인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복지정책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업화가 되면 욕구가 증가하게 돼요. 문제가 많아져요. 그러면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로 인해서 사회복지정책으로 귀결된다, 수렴한다라고 해서 어느 한 점으로 수렴한다라고 해서 수렴 이론이다, 산업화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념의 종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산업화라는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 바로 아래다가 이념 중요치 않음, 이념 중요치 않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념의 종언이라고 그래요. 기술결정론 참고하셔도 되고요. 산업화 이론, 산업화된 국가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원주의론입니다. 다원주의론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많을 다자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익 집단이 있는 거죠, 사회에. 그래서 여러 이익 집단이 서로 뭐예요? 갈등도 하고 타협도 하고 그러하는 가운데 이 이익 집단들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익 집단론 또는 다원주의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 이익 집단 간의 민주적 타협의 결과다. 이때 국가는요, 중재자 역할을 해요. 국가는 이제 이익 집단이 서로 갈등하고 있으면 딱 가운데에서 해결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엘리트론입니다. 엘리트론은 피라미드형으로 그렸을 때 위쪽이 엘리트거든요. 그래서 피라미드형의 소수 지배 엘리트, 위층에 있는 그룹들이 바로 자기의 어떤 관심과 선호도, 거기에 의해서 정책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정책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래로 전달한다. 그래서 하향적이고 일방적인 전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엘리트론 대중에게 일방적 하향적 전달로 이루어지고 지배 엘리트들의 선호나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 대중과 협력하지 않아요. 분리돼 있죠. 밑에 있는 일반 대중과 분리된 상태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발달시키는 겁니다. 분리 동그라미. 그 자리 오른쪽에다가 협력하는 거 아닙니다. 협력 X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민권론 들어갑니다. 시민권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마셜이죠. 자, 오른쪽에 마셜이라고 쓰세요. 시민권론에 해당되는 문제 있습니다. 시민권론의 한계도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보시죠. 자, 시민권론은 공민권, 정치권, 복지권이라고 하는데 이 발달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암기법을 그래서 넣어드렸어요. 공참사입니다. 공참사 동그라미. 공은 공민권, 참은 참정권, 사는 사회권인데요. 동의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공, 참, 사. 자, 이게 이제 18세기에 발달했던 공민권, 19세기에 발달했던 참정권, 20세기에 발달했던 사회권이거든요. 자, 이게 자유예요, 자유. 자유와 연관성이 있고요. 이건 정치에 참여하는 거니까 정치고요. 여기가 바로 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권, 정치권, 복지권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순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민권이 분화 발전되어 사회정책이 발달했다. 자, 시민권이 분화되고 거기 나온 대로 발전되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나왔겠죠. 이게 세 가지 다 시민권이니까.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은 이러한 순서대로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 보면은 마셜의 시민권론의 한계점이 나와 있어요. 그 한계점에 보면 영국에 국한된 사례다. 이거 영국의 역사에 국한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나라가 공참사의 순서대로 자연 진화적인 관점을 갖는 게 맞냐, 그런 것들도 지적당한 바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사회 현상에 따라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받은 겁니다. 지적당한 거죠.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확인해 주세요. 종속이론입니다. 종속이론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딱 종속되는 거죠. 이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진국이 후진국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발전이 야기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선진국들이 제3세계 개도국이라 하잖아요. 제3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제3세계는 발전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종속이론입니다. 저개발 국가 정책은 선진국가의 경제 구조, 사회 형태에 의해 결정되는데 저발전의 박스, 발전하지 못하니까 종속이란 말 썼겠죠. 그 다음에 확산이론입니다. 확산이론의 그림은 말 그대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가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것이 국제적 모방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것이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예,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이 국제적인 모방과 연관된 현상이 바로 확산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사회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적 모방의 밑줄이요. 국제적 모방 나오면 확산이론, 전파이론 생각해 주세요.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권력자원 이론인데요. 자, 권력이란 단어 보이시죠? 권력. 자, 이 권력의 밑줄을 쳐서 노동자 계층, 노동자 계급의 힘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노동자 계급의 힘.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자 계층이 이제 힘이 커져갖고 정치적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지정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 이론, 권력자원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노동자 계층 그 자리에 밑줄 쫙, 노동자 계층의 정치 세력화, 세력 강화로 인하여 복지정책 발달. 이 9번이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권력자원 이론으로 출제된 바도 있습니다. 자, 이제 기출 적용을 보겠습니다. 독점 자본 이론, 네오 마르크스주의, 네오 막시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네오 마르크스주의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넣어드렸는데 독점 자본 이론으로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밑줄 쫙 그어주세요. 네오 마르크스주의는 독점 자본 이론이다. 좀 쉽게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정책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복지국가 발전 이론이거든요. 복지국가 발전 이론에서 네오 막시즘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독점 자본이다. 자본은 우리가 이제 경제 시장을 말하잖아요. 자본주의 시장을 말하잖아요. 그럼 이 자본주의 시장에 자본가 계급이 있어요. 독점 자본가가 있겠죠. 그 독점 자본가와 국가가 융합이 되는 거예요. 거기 첫째 줄. 거대 자본가,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대기업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거대 자본가, 국가가 융합하여 자본주의 체제의 영속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임금 문제, 실업 문제에 개입하면서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자리 별표, 그 밑줄 친 것이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거대 자본이 있으면 자본주의 체제가 영속화가 되잖아요. 거대 자본이 있으면. 그래서 자본주의가 영속화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실업 문제라든지 임금의 문제라든지 노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지정책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신가요? 자, 핵심적인 부분은 먼저 탁 때려드렸어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 독점 자본 이론은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네오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오는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신마르크스주의라고도 해요. 신마르크스주의. 자,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 현상을 분석하여 복지국가 현상을 설명했다. 여러분,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 현상이 뭐예요? 거대 자본이에요. 고도로 발전했으니까 거대 자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복지국가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는 현대적 의미의 복지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자본주의는 국가 개입이 매우 미약한 고전적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전적 자유방임 시대는요, 국가가 개입을 안 했어요. 시장에 맡겼죠, 그냥. 국가가 개입해갖고 막 복지정책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상 소수가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다수는 자기의 노동을 팔아야만 하는 생산 관계가 기본적으로 착취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런 거 있잖아요.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 계층을 착취하여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전적,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의 복지가 보장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네오 마르크스주의, 독점 자본 이론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이후 사회는 고전적 경쟁적 자본주의로부터 독점 자본주의로 변하기 시작한다. 거대 자본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거대 자본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복지국가가 등장한 건데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를 수정,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네오 마르크스주의,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자본주의, 그게 뭐예요? 고도의 독점 자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복지국가의 발달을 독점 자본주의 속성과 연관시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소수에 의한 생산수단의 독점, 소득의 불평등 현상을 더욱더 악화시킨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독점 생산수단이 독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독점 자본이에요. 쉽게 말하면. 독점 자본. 그러면서 소득의 불평등 현상이 더 나타나잖아요. 이게 양극화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복지국가 정책이 필요하고 기타 노동자 계급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국가 정책,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업정책, 임금정책, 노동정책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복지제도들이 시작되고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대한 불만을 희석시키고 완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보는 복지국가의 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신가요? 자, 이제 날개 쪽에 한번 써보세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니까 독점 자본 이론. 독점 자본주의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론 쓸게요. 자, 신마르크스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점 자본 이론에서 이 독점 자본이 첫 번째 힌트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르크스주의가 있네요. 그쵸? 그럼 이걸 가지고 우선 두 가지가 나와요. 마르크스주의가 이론적 뿌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대 독점 자본과 플러스 국가의 융합이다. 왜 국가가 들어갔냐면 복지국가. 복지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니까 복지국가 발전은 국가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자, 거대 독점 자본이 바로 이거잖아요. 독점 자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서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본 축적과 정당화 기능. 자본 축적과 정당화 기능의 모순. 자본 축적과 정당화의 모순. 이런 말도 있어요. 자, 이 자본 축적이 이제 거대 독점 자본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이 자본을 축적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대 자본들이 자본 축적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정당화가 노동자들에게 통할까요? 그게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소득의 불평등 문제,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순에 의해서 복지국가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지국가 정책이 바로 뭐라고요? 실업 정책이나 임금 정책이나 예를 들어서 고용정책, 노동정책이라고 하는데 고용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복지국가 정책이 돼요. 요 정도 아시면 돼요. 요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독점 자본 이론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적 뿌리를 대고 있다. 거대 독점 자본과 국가의 융합이다. 이거 융합이랍니다. 융합. 자, 융합에 의해서 복지국가가 발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고요. 자, 이 자본의 축적, 자본가의 자본의 축적과 그들의 정당화에 이 두 가지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왜 부딪히느냐? 노동자 계급이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에 모순이 있어서 이 모순에 의해서 사회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국가가. 그래서 복지국가 정책으로 이런 거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됐어요. 이제 국가 중심 이론 들어갑니다. 이것도 만만치는 않지만
여러분 국가 중심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지방 분권이 아니라 중앙 집권이라 해요.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측면에서 복지 정책을 쓰는 거예요. 복지국가 발전 이론이 이것도. 그다음에 국가 중심 이론의 국가는 공급자죠. 수요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중앙 집권적이면서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관료들이 등장해요. 행정 관료들이나 아주 혁신적인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복지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가 중심 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